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7일 오후 2시입니다. 흔히 대통령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연구죠. 근데 대통령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폈던 정책인데 사실은 인간 대통령에 대한 인간 이승만이든지 인간 박정희라든지 인간 노무현이라든지 인간 문재인이라든지 그 인간의 중점을 둔 연구가 더 중요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고 그 인간은 부모가 있고 집안이 있고 그리고 자라난 배경도 있고 출신 학교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해해야 정책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통령제가 아주 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고 하니까 이 대통령학 중에서 인간 연구가 지금 조금 부실한 편입니다. 그나마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전기 13권을 썼고 손세일 선생이 아주 방대한 7권 분량의 이승만 김구 전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전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전기의 대부분은 정책보다는 그 인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술가나 학자가 전기를 쓰는 걸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전기는 쓰기가 어렵고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정책 분석은 쉽지만은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기도 누가 써야 합니다. 전기는 꼭 좋은 사람에 대한 전기만 쓰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 히틀러 전기도 나오잖아요. 스탈린 전기도 있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글이 보이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스쳐가듯이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은 6.25 전에 흥남에서 농업개장 또는 농업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24일 무렵의 흥남 철수선을 타고 거제도로 왔고 부모가 그리고 거기서 문재인 미래의 대통령을 낳았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이 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고 부모가 왔는데 문재인 씨는 대통령 시절이나 그 전후에 단 한 번도, 저는 단 한 번이라고 작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미국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한미 동맹 그 연장선상에서의 한미일 협력 관계를 위해서 일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영향력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는 사실은 10군단장 네트 알몬드 장군의 결단 덕분에 한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알몬드 장군이 흥남 철수 작전을 지휘했던 분인데 이분이 당시에 57세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경험하고 이 메가드 장군의 참모장으로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알몬드 장군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분이 아주 집에 좀 상당한 그 비극을 가졌던 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일한 아들이 장교로 근무를 하던 중에
독일이 항복하기 한 보름 전에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보름만 기다렸으면은 사는데, 근데 그 전에는 또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의 사위가 또 유럽 전선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유일한 사위, 유일한 아들이 전사한 알몬드 소장이 식군단장으로서 흥남 철수작전을 지휘를 했고 10만 명의 북한 동포를 싣고 남한에 왔고, 그 중에 2사람이 문재인 씨의 부모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한, 그러니까 문재인의 존재를 잊게 한 고마운 미국 사람들에 대한, 특히 미군에 대한 감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해야 할 입장인데, 그동안에 문재인 씨의 정책을 보면은 침을 뱉었죠. 배은망덕입니다. 그럼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다고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어떻게 보면 이게 용서할 수 없는 배은망덕인데, 수많은 반역적 연설의 그 표적이 다 미국입니다. 거의 다 미국입니다. 이승만 국군, 경찰, 미국을 욕할 때는 좀 조심할 뿐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감사를 표시할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17년 가을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총회 연설에 나가서 문재인이가 한 말은 정말 속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6.25 남침을 당했을 때 유엔군이 파병되었습니다. 미군도 유엔군의 일원이었어요. 유엔이 그때 창립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초로 유엔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규모 군대, 연인원으로 한 200만 명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유엔군이 편성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살았고 문재인 부모도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엔에 가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처음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유엔군에 감사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서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한국전을 공산당 시각으로 보는 그런 삐뚤어진 역사관을 피력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유엔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요렇게 쓴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자리에 가서 꼭 감사를 안 해야 되겠다는 작심을 하고 쓴 연설문입니다. 이거 우선 따져보면은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의 시각입니다. 한국전쟁을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다.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이기도 했다. 아니, 남침전쟁인데 왜 내전을 갖다 붙입니까? 내전이라고 하면 상방이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남침 받았으면은 한국군과 1대1로 싸우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해가지고 이걸 국제전으로 확대시켰느냐 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자들이 고안한 용어가 바로 내전이면서도 국제전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대한민국 대통령, 더구나 미군의 도움으로 한국에 온 부모를 둔 자식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라고 그랬는데, 아니 김일성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 아닙니까? 이산가족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6.25를 일으킨 김일성과 불법 남침 개입한 중공군 아닙니까? 왜 여기에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이렇게 애매하게 만듭니까? 애매하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운운합니다. 아니 김일성의 남침이다. 김일성 뒤에는 스탈린과 모택동이 있었다. 그렇게 설명해야 될 자리에서 굳이 그 전쟁의 원인이 세계적 냉전 구조랍니다. 아니 세계적 냉전 구조면은 그런 남침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김일성에 대한 전쟁 책임을 피해 주기 위해서 세계적 냉전 구조를 범인으로 만든 겁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가 남침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써서 김일성 남침을 비호하고 미국에 대한 유엔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로 표현하지 않겠다고 아유 맹세하고 유엔 총회 자리에 갔다는 거죠. 마지막 그 대목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완전히 헌법 파괴적인 말입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취향대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자유통일한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헌법 1조가 천명한 대로, 즉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을 하고 헌법 제3조는 그 대한민국 영토는 북한과 그 부속 남북한, 그러니까 한반도와 그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 제4조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해가지고 헌법 1조의 명령대로 한반도 전체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 책무를 헌법 제66조, 제69조에 또 못을 박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임무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통일이고 뭐고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반드시 통일을 하라는 명령을 헌법으로부터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붕괴 바라지 않으면은 북한에서 김정은 타도 무슨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가 국군이 가서 김정은 보호해주고 김정은 물러나라는 시위를 하는 북한 동포들을 사살할 작정입니까?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라뇨? 자유 통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건 흡수 통일입니다. 북한 체제를 우리가 흡수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헌법은 흡수 통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자는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헌법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 연설 하나만 해도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당시에 탄핵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의 아버지의 영향은 없었을까? 그 점을 제가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 노동당 정권에 복무한 관료였다고 합니다. 흥남시 농업계장과 과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의 엘리트였던 그가 부인과 딸을 데리고 미군 철수를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군을 은인으로 여기고 공짜로 얻은 자유를 소중히 활용해가지고 성공적 삶을 이어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북한 엘리트로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 자본주의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문재인은 그러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이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아무래도 가정에 아버지 밑에서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시간이 기니까 가정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 사상을 형성하는데 학교보다 가정이 더 중요했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회고록이나 대담록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편린이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대담록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말이 없으셨던 아버지인데 세상이나 시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한일회담에 대해 반대하시던 말씀, 그 이후에 자유당 독재나 박정희 시절 독재와 민정이양 약속 위반에 대한 비판들,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비판해야 할 첫째 대상은 김일성일 텐데 이승만, 박정희 비판이 우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일회담 반대는 이게 한미 국교 정상화 반대인데 한미 국교 정상화가 필요했던 것은 한미 동맹은 있고 미일 동맹이 있는데 한일 관계가 이게 단절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한미일 동맹 이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두 정권 시절에 미국이 제발 한일 국교 좀 정상화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박정희는 경제 성장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도 있고 해가지고 추진했던 것이 한일회담, 즉 한일 국교 정상화인데 어떻게 된 판인지 문재인 씨의 아버지는 한일회담 반대를 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일회담 반대는 일본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한 반대입니다. 한미일 동맹 체제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웃집에 대학생이 있었는데 한일회담 때 데모도 하고 그랬던 형이었어요. 그 형이 한 번씩 제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형한테 왜 우리가 한일회담을 반대해야 하는지 쭉 설명해 주기도 했죠.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해 주기도 하고요. 지금 이걸 지금 문재인 씨는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지금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씨 아버지는 대학생에게 완전히 틀린 정보를 심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한일회담 반대 데모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부추긴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한일 국교 정상화도 경제개발도 성공했는데 학생에게 이를 반대를 하라고 선동한 셈이니까 문재인 씨 아버지는 조금 이상합니다. 아니, 김일성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가 박정희 근대화를 지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씨 아버지는 좀 특이합니다. 더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반일을 가르친, 반일이죠. 한일회담 하지 말라고 한 거는 그 반일이니까, 그 문재인 씨 아버지가 청년에게 반일을 가르쳤는데, 그 손녀는 문재인의 딸입니다. 문재인의 딸은 일본에서 대학 2년을 다녔어요. 편입해가지고. 어디를 다녔느냐. 조선 침략파들이 만든 일본 거구대학, 국사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거 설명됩니까? 토착외구란 말, 문재인 쪽에서 많이 쓰는데, 저는 토착외구 이런 말 써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고, 그건 인종차별적인 용어인데, 이 경우에는 정말 이상합니다. 한번 이해가 됩니까?
문재인의 아버지도 반일 성향이 뚜렷한 사람인데 그 딸은 어떻게 해가지고 극우대학, 이건 족보가 있는 극우대학입니다. 국사관 대학을 만든 사람들은 한반도 침략, 즉 명치유신 이후에 조선 침략을 책동했던 사람들이 만든 천황숭배대학으로 국사관이란 이름도 나중에는 메가드 사령부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름을 찾았지만, 제가 잘 아는 일본의 보수 인사도 국사관 대학이라고 하면은 내 아들은 거기는 안 보내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 보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버지가 드물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회의식이 깊은 분이었다. 한일회담 때 이웃 대학생에게 왜 한일회담에 반대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걸 들은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을 살리는 중농주의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거꾸로 저고가로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어린 내게 강하게 와닿았다. 장준하 선생이 발행하던 사상계 잡지를 때때로 읽기도 하셨는데 그 시절 주변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가 나의 사회의식, 비판의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즉 문재인의 역사관이라든지 문재인의 정책관이라든지 문재인의 일본에 대한 의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의식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게 아버지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나라는 농촌을 살리는 중농주의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거꾸로 저고가로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했답니다. 이거 지금 농민들 이야기 들으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뭐 박정희가 농촌을 죽였다고? 박정희가 농촌을 죽인 사람입니까? 새마을운동 그 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업화만큼 농촌 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본인 자신이 농촌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박정희를 중농 정책을 펴지 않고 저고가 정책을 펴가지고 농촌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더구나 이런 이야기를 어린 아이 때 했으면 몰라도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 2000여개 한 10년, 12년 무렵에 나온 책으로 보이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의 사고 구조는 근대화 전의 무슨 그 신석기 시대, 식민지 시대의 화석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지금 아버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박정희가 이 좁은 국토에서 수출 입국을 위한 공업화 정책을 펴지 않고 중농 정책을 추진했다면 오늘의 번영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농촌이 있었겠습니까? 박정희는 농촌 출신으로서 한시도 농민들의 고통을 잊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농촌의 가난을 없앤 지도자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인물인데, 북한에서 농업과장을 했다는 사람이 그런 위인을 농촌 죽이는 정치인으로 가르쳤으니 이때부터 문재인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잘 사는 농민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 아마 실소를 할 겁니다. 저고가 정책은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유지되었는데 농촌을 죽이려 한 게 아니고 물가 상승과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인을 줄여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박정희는 농민 소득 향상을 통해서 저고가로 손해본 것의 몇십 배를 보상해가지고 가난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고가 정책 그 하나에만 딱 집착을 해가지고 박정희를 비판한 문재인의 아버지, 참 이상합니다. 다만
북한 농업을 망쳐가지고 이밥에 고깃국 타령만 했던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는 게 더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과연 농업 개장했는지 농업 과정을 했는지 하는 것도 조금 의아해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조금 자료를 붙여놓겠습니다. 한국은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하기 전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실상 농업국가였습니다. 근데 농업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1헥타르당, 1헥타르는 100R죠. 1R는 100평방미터입니다. 1헥타르당 살수확량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제시대가 끝나는,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시대가 끝나는 시기까지 한국은 헥타르당 살수확량이 1.14톤에서 1.63톤을 오고 갔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면적당 쌀수확량이 늘 한국의 2배가량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쌀수확량이 급증한 것은 박정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촌진흥정책을 쓴 196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1966년에서 1970년 사이 평균 헥타르당 쌀수확량은 3.14톤으로 늘었습니다. 일제시대의 2배로 늘었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 즉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는 평균 헥타르당 쌀 수확량은 4.46톤으로서 같은 시기 일본 농촌의 4.25톤을 능가합니다. 이거는 한국 농업 사상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걸 추진했던 박정희를 농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익들은 문재인 아버지처럼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화 정책에 집중해가지고 농촌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거짓말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발전할 때 도시만 발전하고 농촌은 그러면 낙후되어 있었습니까? 같이 발전한 것 아닙니까? 같이. 이 천재교육발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79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60년대 말의 농촌은 절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었다. 이거 혹시 이거 문재인 아버지가 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동떨어진 이야기. 1960년대의 농촌은 한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떠날 사람은 떠나고 거기서 여공으로 취업을 해가지고 돈벌이 해가지고 고향으로 보내고 농촌과 도시가 같이 발전했고 70년대에 들어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농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걸 다시 도시로 옮겨가지고 공장 새마을 운동하고 그리고 1970년대에는 농촌 새마을 운동을 할 때 각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가 나오고 새마을 지도자의 반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해방의 현장이 바로 약동하던 1960년대, 70년대의 농촌의 모습이었는데 문재인 씨의 이 부친의 눈에 비친 농촌은 아마 북한보다 어두운 농촌이었던 듯 합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역사가 아마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